네,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행정론의 제9장 재정관리와 정보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이름하여 인적자원을 살펴보았다는 뜻이죠. 자, 그런 점에서 9장은 정보자원, 물적자원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6페이지입니다. 공감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 우뚝 솟아있는 부분이 있네요. 바로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재무회계 규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행정론 이 과목에서도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재정에 대한 유형은 최근 들어서는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우처, 민간 혹은 공공의 지원금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년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예산 모형 하나, 그리고 그 재무회계 규칙 하나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예산 통제에 대한 원칙 규칙 하나, 재무회계 규칙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절,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 절차, 수립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리고 집행의 결과물을 어떻게 회계 감사받는지 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정부와 사회에 따라서 정보는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1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에 대한 과정인데요. 뭐가 순서에서 더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수험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자원이 없으니까 모아야죠. 모은 것들을 골고루 나눠줘야죠. 나눠주셨으면 그거를 배분받은 사람들은 집행, 돈을 쓰겠죠. 다 쓰고 났으면 영수증 처리하고 회계감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 이때 다 쓰고 나서 영수증을 받아보니까 엉뚱한 데 썼더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특성상 사전심의 사전의결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 양괄호 2번 바로 위에 보면 임의로, 즉 마음대로 재정을 할당, 나눌 수 없으며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과 위원회의 보고를 거치도록 한다. 즉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음.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자문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구청의 담당 부서 공무원이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환수 조치 들어갈 겁니다. 회계감사 때 이거 지적사항일 거니까 미리 알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에 다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구두로 확인받고 그 다음에 문서로 회의 열고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도장 다 찍고 가결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그거 없이 담당자나 혹은 기관장이 마음대로 하면 이거는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했다, 배임했다 이렇게 엄밀하게 보면 이제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자, 168페이지 밑에 보면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활용 가능한 재정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보조금과 위탁비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위탁비라고 하는 건요. 맡겼다라는 거죠. 원래는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 할 수 없으니 비영리 기관에게 맡긴 거죠. 니네들이 대신 좀 해줘. 대신에 우리가 돈을 줄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위탁비인 것이죠. 맡겼는 거니까요. 우리가 수화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여행 가기 전에 나는 지금 따뜻한 나라에 여행 가는데 대한민국은 한겨울이에요. 그럼 두터운 외투를 입고 인천국제공항을 갔는데 그 두터운 코트를 가지고 따뜻한 나라 가기엔 부담스럽죠? 그럼 외투를 맡길 거 아닙니까? 맡겼으니까 돈을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맡겼으니까 돈을 주고 우리는 그걸 받는다 하는 게 위탁비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민간의 자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도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민간이 자체적으로 후원받고 혹은 기부금 받고 법인에서 전입금 받아오고 그거로는 또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보태준다 하는 개념이 보조금입니다. 보조해준다라는 거지 전액 100% 정부 돈으로 한다는 건 아닌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비중이 높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2번 정부가 바우처 제도, 사회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요. 공급자 중심의 지원금, 보조금, 위탁비가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개인한테 돈을 주지 않잖아요. 복지관에게 돈을 주면 복지관이 그거를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니까 때로는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우처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입니다. 이용권을 주는 거고 어느 기관의 어떤 담당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을 둘러보고 나는 결심했어. 여기서 서비스를 받을 거야. 가서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 나는 그곳에 나의 바우처 이용권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객들이 우리 기관을 선택하기를 기대할 테니까요.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바우처의 품질 관리를 이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민간 재정입니다. 바우처만으로도 또 부족을 하니까 민간기관은 개인들 혹은 집단,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이나 모금을 받죠. 때로는 현물을 지원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상임대의 조건으로 땅을 기부받는 경우들도 이제 있습니다. 때로는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도 구매력이 있으니 본인은 직접 이용료를 내세요 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재료비를 내게 한다거나 이런 거죠. 아무래도 사람들은 무료이다 그러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노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꼭 필요한 사람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용료를 내고 책임감 있게 이 프로그램에 임해라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비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이제 지원받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의 공간을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무료 이용자, 유료 이용자가 다 합치면 이런 민간 재정들도 꽤 이제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얼마 모금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기부금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면 그럼 예산 편성 안 한다? 그렇게 비리와 횡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2025년에는 우리가 이 정도 기부금을 모을 겁니다 하는 것도 미리 편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지 기부금, 후원금, 지원금, 위탁비 전부 다 예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산 총계주의죠. 자, 이런 예산을 네 가지 모형으로 우리는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170페이지 첫 번째 예산 모형은 품목별입니다. 아이템별로 예산 모형을 편성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점심값 얼마, 교통비 얼마, 식비 얼마, 교재비 얼마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통비 왜 이렇게 많아?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식비 왜 이렇게 많아? 작년보다 물가가 올라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자, 장점은 간편하죠.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작년보다 얼마 증액, 감액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지출 근거도 명확합니다. 어디에 뭘 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엑셀 함수에 더하기만 쭉 하면 되겠죠. 전년도 마이너스 올해 년도 이렇게 하면 차입금, 증감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예산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항상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런 사업이 없었으면 어떡해요? 전년도는 2019년에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그러면 전년도 기준 없이 올해 예산 편성해야 되니 근거가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전년도를 기준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편성 근거가 모호하다는 거. 자, 중요한 것은 효율성의 무시입니다. 우리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걸 얻어내잖아요. 다른 사업과 비교하잖아요. 그죠? A라는 사업과 비교해서 B라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품목별 예산에서는 그냥 각각 항목별로만 제시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 어느 게 더 나은 편성 방법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많은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행정의 가치가 여기서는 보여지지 않는다. 효율성에 어려움이 생기니 그럼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예산 모형이 나오겠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예산 모형인 성과주의 예산 모형입니다. 자, 제목에 성과주의라고 되어 있다고 혼란하시면 안 됩니다. 아웃풋, 아웃컴의 개념이 아니고요. 171페이지 보시면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우리가 이거 수행 평가할 때 퍼포먼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피겨 경기를 보더라도 퍼포먼스가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대 매너가 좋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성과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수행일 거예요. 수행. 여러분이 직무 수행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행이라고 하는 거랑 성과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직무 성과 평가랑 직무 수행 평가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를 강조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수행을 강조한다. 산출을 강조한다. 실적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앞서 품목별 예산이 갖는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효율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효율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에 보시면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은 투입 대비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점심값 얼마, 교통비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교통비는 1회당 얼마 곱하기 총 몇 회 곱하기 몇 개월 곱하기 몇 명 이런 식으로 곱하기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산출 근거를 제시하니까 산출 중심의 예산 모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산출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실적이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300만 원을 들였는데 A라는 사업에는 30명, B라는 사업에는 10명. 그러면 A라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다 말할 수 있으니까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효율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효과성을 다루지를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적은 예산을 들였는가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효과성도 중요하죠. 목표 달성을 했느냐, 욕구 충족했느냐 하는 거 관심인데 성과주의 예산 모형에서는 그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품목별 예산 모형은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 이렇습니다 하니까 예산을 통제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 작년에는 교통비가 2만 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2만 5천 원이야? 작년하고 똑같이 2만 원으로 해.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수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2만 5천 원인 거를 원래 그 전년도랑 똑같이 2만으로. 그러면은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깎았다. 절감했다. 이렇게 해서 박수 받습니다. 하지만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요, 1,000원 곱하기 10회기 곱하기 5명 이렇게 해서 5만 원이 나온 거라서요. 이걸 깎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방법은 인원수를 줄여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전체 예산을 통제할 수는 없고 각 사업별로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사업의 인원수 줄이고 B라는 사업의 인원수 늘려라. 이런 식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 A 사업 자체를 삭감한다. 이건 불가능인 거죠. 단위 원가랑 사람 수가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 모형의 단점이라고 하는 건 총액, 전체 예산을 깎는 건 어렵다. 하지만 사업별 통제는 가능합니다. 사업 단위로 인원수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비와 간접비 계산이 어렵다. 인당 얼마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홍보 인당 얼마 계산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현수막 하나를 구입했는데 현수막은 1개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사람 수로 나눠서 지분으로 이 현수막 하나 해서 10명 프로그램을 홍보했으니까 현수막 1개에 10원어치 가치를 가지고 한 사람씩 쪼갠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직접비 계산은 쉬울지 몰라도 직접비, 간접비 모든 거를 이제 구성하는 예산 편성은 어렵습니다. 직접비조차 쉽지 않은 것은 상담 같은 거는 원가 계산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식비, 교통비 이거는
한 건당 1회당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1350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회 곱하기 몇 개월 이게 가능한데 상담은 1시간 상담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거는 상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상담을 하는 상담자의 자격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오은영 박사님이 1시간 상담하는 거랑 문용주 교수님이 1시간 상담하는 게 단위가 다를 테니까요. 자, 그런 게 성과주의 예산 모형에서는 고려가 잘 되지를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효율성 강조했지만 효과성은 무시됐다라는 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 모형은 예산을 깎는 데 도움이 되니까 회계 담당자한테 유리하고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사업별로 관리를 하죠. A라는 사업은 몇 명, B라는 사업은 몇 명, A라는 사업은 원가 얼마, B라는 사업은 원가 얼마. 그래서 관리자에게 유용한 예산 모형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 모형을 효과성 무시했으니까 효과성에 도움이 되는 예산 모형 등장하겠지요. 그게 172페이지의 세 번째 기획 예산 모형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는 건 기획 그 자체로서의 목적은 아니죠. 기획은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요. 그 의사결정은 우리의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거의 수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72페이지 기획 예산 모형은요.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어떤 플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예산 편성. 그래서 예산과 우리 조직의 목표가 연결되니까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목표 중심, 성과 중심의 예산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냐 맞냐 따지기 때문에 예산 모형에서 효과성과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이 정도 성과, 이 정도 목표, 그러니까 비용과 효과를 함께 따진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단점이 있어요. 무엇을 목표로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장년 사회적 고립가구, 고립감 해소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랬는데 딱 우리 조직의 목표를 보더니 우리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중장년 고립가구만 보느냐? 청소년 고립은 문제 없냐? 청년 고립은 어쩔 거냐? 노인은 어쩔 거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획예산 모형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단점에 보면 마지막에 의사결정의 중앙 집권화가 우려될 수 있다.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획예산 모형에 따라서 목표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커트 당할 수 있다라는 한계. 그리고 목표 달성했냐 여부, 효과 있었냐 여부, 결과를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앞서 성과주의 예산 모형처럼 단위 원가 곱하기 몇 회 곱하기 몇 명 이런 데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의 결식 문제 해결했다. 몇 사람의 아동학대 문제 근절했다. 목표 달성만 했더라면 과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지나치게 결과에만 신경 쓴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이걸 하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그죠? 그냥 우리는 몇 명, 몇 회, 한 사람당 얼마 이게 이제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성과주의 예산 모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기획 예산 모형은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스코어 3개의 모형의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품목별 예산은 돈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예산 통제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성과를 강조하는 게 아니더라. 과정, 결과보다는 산출, 실적, 그리고 에 초점을 두더라. 세 번째, 기획 예산 모형, 기획은 목표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비용 효과적이다 라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과정 자체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등장하겠네요. 예산 모형이 효과성을 강조하거나 효율성을 강조하거나 둘 중 하나만 강조했는데 연기준 예산 모형은 둘 다 강조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74페이지예요. 전년도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 전년도 고려하는 게 뭐였죠? 품목별 예산. 그 한 게
보완했다. 원점에서 출발한다. 즉 효율성의 근거가 되는 거 우리 별로 살피지 않아도 된다. 그냥 0점.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다른 거랑 비교 안 해도 돼. 그리고 업무 계획 수립한다. 그리고 채택된 것만 예산 편성한다. 기획 예산의 모형도 일부 활용. 그래서 이 예산 모형의 경우에는 4가지 우리가 예산 모형들 중에 하면은 제일 좋지만 이제 조금 어려운 예산 모형인 거죠. 왜냐하면 과정에 대한 거, 단위 원가 이런 것도 잘 없지요. 전체 전년도랑 비교하려고 해도 전년도 꽤 없지요.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걸 많이 하느냐? 혁신적인 사업,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기존의 걸 참고할 거리가 잘 없는 사업일 때는 이 모형에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복수의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1안, 2안, 3안, 4안. 그리고 각각의 예산 모형에 대한 장단점. 왜냐하면 작년도 거 벤치마킹 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1번 예산 모형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2번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가요? 그러면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2번 예산안이 좋네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점에 관례적인 예산 책정에서 탈피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년도 참고 안 하죠? 성과주 예산처럼 과정, 연인원, 실인원 아니죠. 원점에서 생각하니까 관행을 깨뜨렸다 하는 측면. 그리고 1안, 2안, 3안, 4안 중에 어느 게 좋은지 장단점을 따져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에서 예산을 배분한다는 특성.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형, 예산 모형은 효율성이 있으면 효과성이 없고 효과성이 있으면 효율성이 없었는데 영기준 예산 모형은 둘 다 갖췄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고난도다. 그죠? 고난도. 여러분도 뭔가 과제를 하는데 양식이 없다. 작년도 족보도 없다. 이 교수님이 처음으로 내는 과제다. 멘붕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된다.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치적인 요소와 정치 외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의사결정 모형 배웠지요. 그죠? 합리적 모인, 초합리적인 요인, 직관, 판단, 경험적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가지 예산 모형 막 펼쳐놓고 이게 어느 예산 모형에 대한 설명인지 푸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성과주의 예산 모형이기 때문에 관련한 기출문제 토대로 문제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항상 핵심은 성과주의 예산 모형은 성과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수행 강조하고 산출, 실적을 강조한다. 아웃컴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 단어가 퍼포먼스.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 해야 되는 거 돈을 써야죠.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 돈을 씁니다. 자, 예산을 집행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요. 자, 로만의 예산 통제 원칙이 최근 들어서 조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 모형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최근에는 예산 통제의 원칙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제목하고 내용하고 매칭을 맞게 했는가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개별화. 의미 알겠죠? 개별화해야 된다. 무엇별로? 기관별로. 복지관 예산 집행과 지역아동센터 예산 집행은 다를 수밖에 없죠. 뭐가 다를까요? 일단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죠? 복지관은 직원 수가 많고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과 생활복지교사 이렇게 좁고 그리고 이용자가 복지관 하루 이용자 수천 명,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30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별화해야 된다. 기관별로 달리 해야 된다. 두 번째, 강제해야 된다. 즉 원칙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달라지면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번 전임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새로 오신 담당 주무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침대로 딱 돈을 써야지. 예외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규정은 있어야 된다. 그게 강제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발 상황은요. 그래서 원칙은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예외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예외조차도 사전에 명시해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무조건 담당자 입맛대로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들이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예산 통제, 감사, 그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계 감사 보고 받고 나면
뭐 부정부패가 있었다, 비리 횡령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것까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그래야 다음번에 그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겠지요. 자, 5번째, 규칙이라고 하는 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규칙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예전부터 10년째 똑같다? 그럼 사람들은 사장된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정이라 되잖아요. 그래서 5번, 개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마련해 놓은 예산 통제의 원칙은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어야 된다. 6번째, 예산을 통제할 때도 우리 행정의 가치, 효율성 지켜라. 적은 비용, 적은 시간, 적은 노력으로 많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예산 이거 편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게 배분돼 있어야 된다. 자, 7번째 별표 하겠습니다. 의미의 원칙. 규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납득이 안 되어서는 곤란하다. 규정이 너무 어려우면 계속 보건복지부의 질의 물어보겠죠.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뜻을 잘못 해석을 해서 부적정 집행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비리, 횡령, 배임으로 내가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해나 왜곡 없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피드백이 돼야 된다. 계속 우리가 이런 게 불만이에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해도 반영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 피드백 완료가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예산이 왜 편성되느냐?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집행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의결을 하는 게 낭비를 또 막을 수 있잖아요. 그게 목적인 것이지 예산을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조차 없게 해서는 안 된다. 생산성, 예산 통제 그 자체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 빨리빨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상황이어야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보조금은 받았으나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1번부터 9번까지는 현직에 계시는 분이라면 교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제 대학의 아직 졸업 전인 학생들은 교수님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잘 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 돈을 썼어요. 쓰고 나면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맞게 썼는가 하는 거죠. 내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이니까요. 근데 회계감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부냐, 외부냐. 즉 내부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즉 기관장이 감사, 법인 이사회에서 감사 이런 겁니다. 내부의 자정적인 노력을 거치자는 것이죠. 장점은 우리 조직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당장 이거 시정 조치하세요. 이렇게 권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이런 거 조금 보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외부 감사라는 면은 이거는 철두철미합니다. 그죠? 다음에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당장 이번부터 시정 조치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자 심할서 쓰시고 월급 한 달 감봉 조치합니다. 이렇게 엄격한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FM대로 딱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선생님 저희 조직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요. 그런 예외 하나씩 다 해주면 전부 다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얄짤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우리 조직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분은 외부 담당자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 감사에 장단점이 있으니 둘 다 받고 있습니다. 2번째, 규정 수능 감사냐, 운영 회계 감사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규정 수능 감사는 규정을 순응했느냐, 즉 규정을 잘 지켰느냐, 사회복지 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위배된 게 없는가, 그거를 살피는 게 첫 번째 규정 수능 감사. 그렇지만
규정만 봐서 될 게 아니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잘 했는가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운영 회계 감사는 그 회계, 돈을 써서 그 원래 의도했던 목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효과적이었느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은 둘 다가 중요했죠. 그냥 법대로 했습니다. 지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는 1도 안 일어났네요 하는 것보다는 지침대로 했고 규정도 잘 지켰고 그 결과 또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잖아요. 그죠? 둘 중 하나만 안 된다. 둘 다. 그래서 내부 감사, 외부 감사 잘 통과해야 되고 규정도 잘 지키면서 의도했던 목표와 목적도 달성할 때 감사에서 좋은 이제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요거 아마 한경훈 교수님 강조하셨을 거예요. 법조문, 이거 조항 규칙은 출력해서 정독을 해봐라 라고요. 총칙이라고 하는 건 전체에 대해서 이제 토탈, 전문으로 이제 서술해 놓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리 조직에서는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이게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용돈 기입장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번 달에 컴퓨터를 한 대 샀어요. 근데 컴퓨터는 사고 배송하고 우리 집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거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잖아요. 그죠? 카드 결제는 오늘 했지만 요금은 다음 달에 빠져나가잖아요. 그 용돈 기입장에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써야 될까요? 컴퓨터 주문한 날짜일까요?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한 시간대일까요? 아니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날일까요? 안 그러면 컴퓨터가 택배를 통해서 우리 집에 도착한 날짜일까요? 이게 조직에서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자산이 많은 조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자산이 조금밖에 없는 조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사회복지 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현금이 오고 간 날짜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는 구분한다. 이게 섞이면 안 된다. 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활동 할 수 있죠. 영리활동을 해서 만든 그 매출액을 다시 우리 시설의 결연 후원으로 다시 재투자하면 되니까 그랬을 때 수익 사업을 하면 별도로 이 회계는 분리시켜야 된다. 보조금 회계하고 구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총칙입니다. 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계주의다. 모든 게 다 세입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모든 거 다 세출로 다 써야 된다 하는 개요입니다.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는 항상 미리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지침에 따라서 미리 다 하고 그거를 5일 전까지 회계가 시작되는 5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걸 보고 지원금, 보조금 규모를 알고 그거를 토대로 시의회, 시군구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고 그럼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보조금이 집행이 되어서 복지관이든 지역아동센터 통장에 돈이 쫙 꽂히는 이런 구조로 가겠죠. 회계 연도가 개시되기 5일 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구청장이 받았어요. 구청장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거 너무 방만한 행정이네. 너무 복지에 돈을 조금만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180페이지 본 마지막 줄에 20일 안에 이거를 홈페이지에 시군, 구청 홈페이지 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게시를 해라. 20일 안에 게시해야 되고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투투입니다. 22시. 그리고 그 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자, 그게 별표입니다. 보면 첫 번째 세입, 세출, 명세서입니다. 그죠? 이건 추정 아닙니다. 딱 명세. 우리 연간 수입이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돈을 써서 영업 만들 겁니다. 하는 거 써야 되고 하지만 재무의 상태는 추정인 거죠.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정한 재무 상태, 추정한 수지 계산입니다. 자, 단식부기일 때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추정이 아니죠. 보조금 다 쓸 거니까. 추정 재무 상태와 추정 수지 계산서는 수익 사업을 할 때입니다. 수익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 1층에 커피숍을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매출 얼마 나올지 1년 전에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정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1월, 2월에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잘 안 사 먹을 것 같으니까 매출이 적을 거고,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 많이 마시고 무더위 쉼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기가 찾아올 거니까 그때는 매출이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1년에 대략 요 정도 매출이 발생할 거라서 그 매출 중에 일부러 이 기계값, 이거 대출금 갚고, 그래서 요 정도가 남을 겁니다. 그거 추정하는 게 단식부기일 때는 필요 없고 복식부기, 수익사업 할 때는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81페이지에 준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 있습니다. 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장기 해외 출장을 가 계신다. 담당자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잠시 공석이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결제 라인이 이제 끝날 때까지. 그렇지만 당장 기관에 우리가 직원들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정기 수도요금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산이 조금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나올 테니까 직원들 한 달 정도는 쫄쫄 굶어. 월급 없어도 참을 수 있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완성은 안 됐지만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도 시군구청에서 삭감되거든요. 대부분. 이게 필요 없고 깎고. 그래서 10% 삭감. 많은 경우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50% 삭감된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 정부를 이렇게 지켜보면. 준 예산은 예산이 성립, 완전 통과가 안 됐을 때 전년도에 준해서 쓸 수 있는 걸 준 예산이라고 한다. 돈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수정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그게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생각보다 돈이 남았을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돈이 모자라서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추경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코로나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2020년도에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이럴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 이제 더 추가로 지원금, 보조금을 받습니다. 자, 18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의 전용과 이월이 있습니다. 전용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정해진 용도가 아닌 걸로 쓰는 거잖아요. 허락받아야죠. 그래서 이사회 의결, 위원회 보고 거칩니다. 예를 들면 사례관리 사업비로 쓰려고 했는데 사례관리 사업비가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지역 조직화 사업비로 좀 쓰고 싶다. 이런 거 이제 전용이죠. 전용.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월은 원래로 하면 당해년도에 다 써야 돼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 싶을 때는 2월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겨울에 나들이를 가려고 어르신들 눈꽃열차 한번 타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르신들 사이에 독감이 유행해버린 거죠. 눈꽃열차 타다가 독감 걸려오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이 돈을 그래 남은 돈이니까 반납하면 어르신들이 상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 돈은 내년 3월에 그냥 눈꽃열차가 아니라 그냥 봄꽃열차, 봄꽃 구경 가는 열차로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원래는 강원도에 눈꽃열차 가려고 했는데 여수에 꽃구경 갑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의 독감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2월 됩니다. 하지만 아주 제한적으로만 승인하겠죠. 역시나 이사회 의결위원회 보고 거쳐야 됩니다. 자, 결산과 회계는 이제 돈 다 집행했어요. 돈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영수증 처리하고 엑셀표에다가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허락 맞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합니다. 자, 요때 이제 시험에 또 나오는 거 보세요. 세입, 세출 뭐라고요? 결산 보고서. 아까 비슷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 세출, 명세서. 예산 편성일 때는 명세서. 결산, 돈 다 썼을 때는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 보고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산했다라는 거, 정산. 마치 여러분도 한 달 돈을 다 써보면 내가 교통비 얼마 썼네, 너무 많이 썼다. 그리고 식비 얼마 썼네, 생각보다 조금 썼네. 여러분도 이제 한 달 마지막에 내가 지출 얼마 썼는지를 살펴보잖아요. 그거를 결산이라고 하는데 세입, 세찰, 세출.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보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후원금이 줄었다던가 아니면 매출이 뭐 안 생겼다던가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거랑
비교했을 때 뭐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산 보고서를 씁니다. 자, 183페이지에 보시면 후원금 관리도 나옵니다. 후원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횡령 배임으로 구속되는 분들도 계시죠. 비영리 조직도. 첫 번째, 후원금은 영수증 발급해야 된다. 그리고 후원금은 후원금 전용 계좌로 받아야 된다. 개인 계좌, 예를 들면 땡땡 사회복지관 계좌로 받아야지 문영주 계좌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럼 문영주가 그 돈을 착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의 용도, 후원자가 후원할 때 씁니다. 이 돈은 어디에 써달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알아서 써달라. 위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을 했다면 그 후원금 우리가 어디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지정 후원금일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금은 역시나 세입과 세출 예산에 편성한다. 통장은 따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보조금 통장 혹은 뭐 그 수익사업 통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우리 기관의 예산으로 총계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영주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 따로 받고 세입으로도 편성하지 않고 이거는 어마무시한 중대 범죄입니다. 우리 또 특히나 경제사범, 비영리 조직의 이런 비리 횡령 함부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런 한두 건의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 기부 후원에 대한 사람들의 중단이 줄을 잇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경우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딱 한 번 한다는 게 아니고 최소 1년에 한 번입니다. 자주 하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또 보고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지 않습니다. 복지부 장관 이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구청장에 예산 편성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한테 보조금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를 합니다. 자, 184페이지에 예산에 첨부할 거 명세서입니다. 명세서. 무슨 명세? 세입, 세출 명세. 추정하는 거는 복식부기일 때, 즉 수익사업 할 때만 냅니다. 자, 결산 보고서에 보면 명세서 많습니다. 인건비 명세서, 사업비 명세서. 이거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모릅니다. 그죠? 올해 우리 직원이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육아휴직을 가고 몇 명이 대체 인력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에 결산 보고서 할 때만 넣는다. 하지만 세입세출 명세서가 예산 모형에 있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는 결산 보고서에 이제 넣는다. 그래서 명세서, 결산서 구분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정보관리 체계입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이유는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보가 진짜 정보, 가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복지조직에서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 좋은 점이 많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니까요. 그거 모르면 하나하나 계산기로 더하기 빼기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엑셀의 템플릿으로 함수, 부분합 딱 만들어 놓으면 엔터키 한 번만 누르면 다라락 이렇게 솔팅돼서 값을 보여주니까 업무가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 설문지에 설문조사 했다. 그거 다 받아와서 엑셀에 입력하고 SPSS로 불러오기 해가지고 자료 분석하고 그래프 그리고 그걸 다시 한글 문서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야 되지만 구글이나 네이버 폼 아니면 서베이 몽키 이런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면 바로 결과 보고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혼자 야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야근하는 사람 능력자였죠. 시간을 늦은 밤까지 남아 산다. 근데 잘 보면 능력자여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엑셀 한 번만 딱 하면 되는데 엑셀을 잘 다룰 줄 모르면 계속 계산기 더하기 빼기 왜 할 때마다 답이 다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보를 잘 활용할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기로 종이에다가 한글 문서에 문영주는 얼마, 김영주는 얼마 이렇게 하면 중복과 누락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엑셀에다가 딱 입력을 하고 요거 필터링 딱 하고 성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중복 누락들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186페이지에 수시적으로 그런 정보를 분석하다 보면 피드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정보로 이제 남겨놓습니다. 그럼 그 정보를 다시 재분석을 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도 가능해지고,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건 연계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 중복 누락,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관리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밀 보장인 거죠. 비밀 보장. 우리가 정보를 관리하지만 해킹의 우려도 있고요.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얼마를 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개인정보 싹 다 유포하겠다, 협박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비밀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가 개인의 정보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관리하지만 정보를 잘 모르는 곳은 정보 소외 현상이겠죠. 예를 들면 조직의 규모가 크다면 능력 있는 직원들 빅데이터 분석만 전문으로 할, 그래서 조사 연구팀을 별도로 두기도 하겠지만,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내가 예산 관리, 인적 자원 관리, 후원금 관리, 프로그램 개발, 거기에다가 정보 관리까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급변한 사회에 자료 분석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엑셀도 어렵다 하는 분들이라면 정보 소외 현상도 느낄 겁니다. 세 번째, 그 정보가 항상 옳은지 그른지를 감별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각종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게 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챗GPT에 대해서 질문만 해봐도 가짜 정보를 답으로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가끔씩 검색해보면 이거 사회보장급여법 위에 달라졌는데 챗GPT는 그 이전의 거로 답을 주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87페이지 기준행동, 별표 하세요. 무엇이 기준행동인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 교수님이 자, 시험 범위 딱 여기서만 나온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만 공부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공부하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과평가에서도 정부가 평가를 하는데 요거 평가할 겁니다 하면은 그것만 정보로 관리하겠죠. 나머지는 더 중요한 정보인데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례관리 종결 이후에 1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1년 동안만 사후관리하겠습니까? 2년, 3년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설평가에서 1년까지 사후관리한 거로 평가하겠다. 딱 1년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평가의 기준만 맞춘다. 그러니 더 나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험 범위가 여기서만 딱 나온다 하려면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안 하고 딱 요만큼만 공부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충족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기준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관리가 많아지면 일선 사회복사들은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고려해야 되는 시스템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딱 하나, 우리 기관 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라 복지부 시스템, 바우처 시스템, 시설 정보 시스템, 행복 이음, 공동 사례 관리 전부 시스템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 과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정보 관리 시스템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계산기 시절 나왔다가 MIS 개발됐다가 이제는 MIS가 활용되고도 있고 지금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188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 빨리 처리해 주는 거죠. 옛날 같으면 컴퓨터 데이터 입력하면 검정색 도스 화면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서 자료 입력하고 분석하는데 이틀, 3일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료 입력하고 엔터키만 누르면 바로 결과가 나오지요. 예를 들면 경력 증명서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근무 시작한 날짜 그리고 오늘 날짜 이걸 손으로 싹 계산해가지고 경력 증명서 떼던 게 엊그제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입사 연도가 딱 있기 때문에 그냥 경력 증명서 발급하면 온라인에서 바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까지 총 몇 년 몇 개월 근무하고 있다. 자동으로 보여주잖아요. 학점도 마찬가지죠. 옛날 같으면 계산기로 계산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학점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다 처리 시스템이 단축되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관리 정보 시스템은 MIS입니다. 자료를 통합하고 가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정보가 식별만 되지 않으면 이게 문영주 거다만 아니면 예를 들면 MH7-2100-27 이런 식으로 관리되면 그 키 번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번호로 사회보험공단의 데이터와 사회서비스 데이터와 행복이움 데이터와 이렇게 다 결합이 되면 문영주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짜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사회보험료 이거를 다 데이터를 합치면 전기 체납, 수도요금 체감, 가스 체납, 사회보험공단에 돈 못 내고 있음 체납. 그럼 이 사람은 복지사각지대이구나 알고 사회보장급여법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정방문을 가고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져 있으면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이 좀 고난도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케이스는 처음부터 사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는 서비스 연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89페이지에 보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은 다 재량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줄지. 근데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개인력, 히스토리만 딱 입력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줘라 라고 하는 게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지금도 예를 들면 문영주가 A라는 병원에서도 수면제 처방받았다. B에서도 수면제 처방받았다. 그럼 C에서는 수면제 처방을 안 해주죠. 이 사람은 지금 병원마다 수면제를 과다하게 처방받고 있으니 자살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 처방해 주지 마라. 그리고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용 중인 각종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그죠? 사회보장정보, 우리 행복이음 2010년 010 있었지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범정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도 있고요. 또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하는 사람은 바우처 서비스도 있고요. 196페이지처럼 보육은 또 차일드 케어 서비스 있고요. 노인 맞춤 돌봄은 S케어 시스템 가지고 있고요. 취약 노인, 즉 노인 장애, 독거 노인, 응급 안심 안전 서비스 이런 경우에는 또 유케어 시스템 따로 있고요. 정신건강 사례 관리는 MHIS 따로 있고요. 또 일반 지역보건,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PHIS 시스템 따로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현장의 사회복사들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인 맞춤 돌봄 그 시스템 열어서 입력. 이 사람은 독거노인 시스템이니까 여기는 S케어, U케어 다 입력. 이 사람은 정신건강 욕구가 있으니까 정신건강 MHIS 입력. 이 사람은 감염병 위험이 있으니까 일반 공공의료 영역에서 PHIS 입력. 이 사람은 손자녀까지 키우고 있는 조선부모이니까 요거는 차일드케어 입력. 그러니까 한 명의 가정을 놓고 너무 많은 시스템 이걸 관리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 통합하면은 좋지만 그럼 이 시스템 자체 너무 무거워지죠. 그럼 오류도 많이 발생할 거고 시스템 간 충돌도 일어날 거고 지금 조금 분절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이거를 어느 시스템에 이제 입력할 것인가 이것도 또 이슈가 될 것이고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례관리자, 사회복사,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들이 다들 소진되는 경우들도 있죠.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건 지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계속해서 이어서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자, 9장은 두 가지의 자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적 자원, 두 번째 정보 자원입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건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될 때 누군가의 세금, 누군가의 후원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 또 누군가의 사적인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보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장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